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직속 선배죠. 회사는 지금 다르지만 사실상 직속 선배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업계에서 많은 분들의 구루가 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애널리스트들이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르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미국과 금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약간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게 부채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미국은 그나마 이제 국가 부채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민간 부채는 조금 해결을 했으니 국가 부채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국은 민간 부채가 지금 너무 늘어나요. 줄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창훈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부채를 해결할 때 충격 없이 해결한 적은 없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은데요. 한국의 이 부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너무 큰 얘기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부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 어느 정도 소득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비슷하게 조응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또 부채의 절대 수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민간 부채, 가계 부채만 해도 GDP의 100%가 넘거든. 경제 규모보다 부채가 더 많으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부채를 줄여야 되지만 실제로 부채나 모든 경제 지표가 명목 지표거든요. 줄기는 어렵고 증가 속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경제가 그거보다 더 GDP 성장이 올라오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채의 부담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의식을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됐던 건 길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고 그 2000년대 초반 10년에 부채가 많이 늘어났을 때 10여 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부채 느는 걸 명목 성장률 이하로 낮추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신용카드 같은 거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 잘 안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일종의 가계 신용에 들어가거든요.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성장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이 부채를 막 규모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디레버리징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제 2014년에 이제 주택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그 밸런스가 깨진 거죠. 실제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사인을 줬었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지금 이제 100%가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임계치 간 것 같은데, 근데 실은 95%는 괜찮고 100%는 탈이 나고 110 가야 탈이 나고, 실은 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거죠. 이렇게 경제라는 게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는 부채 찬스를 경제가 썼다는 것도 큰, 이제 우리가 뭐 부채라는 게 지금이 힘들면 혹은 미래에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내 미래의 노동을 저당 잡혀서 한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를 저당 잡혀서 현재의 고통을 좀 완화시키거나 뭐 이런 게 부채인데, 우리는 그 부채 찬스를 쓴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건 참 뭐 이창용 총재 이야기했지만 충격 없이,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균형해서 부채도 줄이고 또 부채 줄이는 과정에서 큰 샥도 없고 사실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부채 구조 조정은 알아서 막 부채를 안 하고 이래서 된다기보다 예기치 않은 쇼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쇼크가 발생하면은 괜찮은 사람들도 그 물의 일부가 흡수려 가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구 주류 자본주의의 모습이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외환위기 때 제가 신입사원 때인데 그런 일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그때 막 은행원들이 막 눈물의 비디오 찍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이 아니고 네. 어떤 사실 그것이 주는 어떤 사실 판단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자기의 활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뭐 너무 센 거지만 좀 소소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자정을 하고 하는 게 가는 건데 우리 지난 한 10년 생각해 보시면 뭐 별일 있었나요? 우리 지점장님 입사하셨을 때 외환위기 났죠. 네. 한 그 2년 지났더니 대우그룹 파산했죠. 네. 카드 위기 있었죠. 한국 경제는 3, 4년에 한 번씩 위기가 나오고 네. 또 거기서 뭔가 정리가 되고 바로 V자형으로 회복이 되는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채 위기하다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정말 관심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1% 초중반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네. 그럼 지금보다 저 성장률이 나빴던 4번이 있었네요. 80년도 2차 오일 쇼크 때, 98년 외환위기,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요 4때는 2023년보다 성장률이 훨씬 낮았지만 네. 생각해보면 다 외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예,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걱정은 많지만 뭐 외적인 자극이 있었나요? 올해뿐만 아니라 10년 놓고 봐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큰 충격이 없는 무탈한 시기였어요. 네. 근데 성장률이 나빠진 다음에 반등의 패턴은 다 V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근데 내년도 성장률이 만약에 또한 1% 한다. 네. 한 중후반 한다 그러면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확정된 값이 아니고 추정치니까 역대 5번째 낮은 성장인데 그 다음에 성장도 잠재 성장률을 밑돌라 그런 거라 그러면 뭔가 이게 고착화된 질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부채 문제도 저는 뭐 하는 총재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을 하는데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위기에 대해서 너무 잘 대처를 하고 또 심지어는 위기를 막는데 예전에는 이거 이런 정책까지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금도도 다 깨지고 네. 네. 이러면서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뭔가 그 모순은 계속 쌓여 나가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뭘 털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예. 안 터지게 현상을 잘 유지하면서 이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뭐 방법은 뭐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만약에 이번에 처음에 24년도에 1%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한다면 한국이 이제 일본의 저성장 국면 비슷하게 넘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지만 뭐 일본과 비교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좀 뭐 구조적 저성장 네.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출생률이 0.7명이 나와버렸어요. 네. 신기록, 세계 신기록인데 네. 서울은 0.5대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 성장률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뭐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노동의 투입, 네. 또 그 자본 스탁의 투입, 네. 또 생산성, 네. 뭐 이런 요인들인데 그 생산성을 뭐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이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요소 투입량이 뭐 그것을 결정하는 뭐 핵심 팩터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그런 요인들도 한국 경제의 어떤 저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인데 근데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2000년대 들어서 네. 한국의 내수가 예. 경기를 이렇게 유의미하게 부양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내수라고 하는 거는 민간 소비와 투자죠. 네. 근데 민간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하면서 뭐 만성 정체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투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있는데 설비 투자는 뭐 한국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입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투자를 하는데 네. 근데 한국 땅에도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차가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나라 GDP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게 있고 건설 투자는 뭐 이미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이미 뭐 전국토를 갈고 닦아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늘어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서서 제가 경제가 V자형으로 반등을 했던 네. 외환위기 때 2009년, 2020년 V자형 반등의 주역은 전부 수출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수출을 어떤 그 위기 이후에 수출의 V자형 급반등을 가지고 왔던 또 중요한 그 동의는 환율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이 좀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든 게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갔고 네. 그 당시에 대우그룹의 그 김우정 회장께서 우리 외환위기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역수지흑자 500억 불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 야,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환율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조건이었으니까. 네. 외환위기는 국지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 자국 통화가 독보적으로 약해지니까 수출이 바로 살아났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건 이제 글로벌 리스크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가면서, 엔이나 유로와 같은 한국 경쟁 통화보다 훨씬 약했거든요. 예. 그거는 당시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한 외화 디폴트가 날 뻔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환율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 이런 게 2008년 이후로 자리 잡은 건데요. 네. 근데 지금은 환율 조건이 엔이라든가 뭐 이렇게 유로라든가 이런 것도 네. 원 못지않게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적인 경제 샥이 와야 네. 주가가 확 낮춰집니다. 네. 그 우리에게 2008년 이전까지 익숙한 모습이 한국 한번 베어마켓으로 가면 단순히 뭐 그 경기가 나쁘고 기업이익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레버리지 많이 들고 있었던 기업들이 막 휘청거리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네네. 주가가 반토막이 코스피가 반토막이 납니다. 네. 한국 시장의 역사적으로 베어마켓은 늘 50% 이상의 급락과 함께 나타났거든요. 예. 그건 주식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돈 가진 사람에게는 큰 기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지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위기가 터지는 거는 어떻게든 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주식이 예전과 같은 패닉으로 주가를 싸게 살라 그러면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큰 쇼크 이후에 경제 체질이 개선이 되면서 뭔가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이 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고점도 별로 안 높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코스피 내에서 특정 종목이나 업종들은 뭐 또 굴곡이 있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의 모습이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새롭게 전개가 된다기보다는 네. 그냥 지난 한 10여 년 이렇게 왔는데 그냥 그 비슷한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국의 역동성을 만들려면 자본시장에서의 역동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주식시장의 어떤 그 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까지 역동적인 이유,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사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살 때 이 대주주가 누구야? 대주주가 몇 살이야? 언제 죽어? 자식한테 넘겨줘야 돼? 증여할 거야?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투자자의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유상증자는 해 갖고 가면서 자산 소각은 1도 안 하는, 그리고 또 버젓이 주주총회 가서 그 대주주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 이거는 당신 혼자의 회사가 아닙니다 이랬더니 이게 내 회사지 왜 내 회사가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답하는 이 문화 물론 많이 과거보다는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더
성장을 못하게 하고 한국의 성장 축을 못 만드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 대체적으로 뭐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소방서가 투입이 되지만 자본시장에 무슨 일이 있든 별로 관심이 없고 자본시장은 마치 무슨 배설구처럼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할 수 있는 창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규 상장 IPO를 하던가 이런 쪽으로만 너무 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야말로 산업주의의 그런 어떤 그 전통에 의해서 자본시장을 이용해 먹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못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참여하다 보면. 네, 이게 뭐 자본시장이 활력을 찾아서 실물의 활력을 또 줘야 되냐, 아니면 또 자본시장이 실물의 또 반영물인지 이것은 뭐 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본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초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일본의 상장사 중에서 PBR 1배 미만의 주식은 주가 부양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네. 거래소는 거래 체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이번에 도쿄 증권거래소의 발표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베노믹스 중에 하나가 이 중앙은행이 돈 풀고 재정 많이 쓰고 구조개혁인데, 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아베에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이 도쿄대 명예교수인 이토우란 사람인데, 그래서 이토우 리포트란 게 있는데, 네. 요지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제가 성공적으로 걸어오다가 네. 뭔가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가 쌓여놓은 부가 각각 곳곳 있어요. 그렇죠. 전 그걸 보여주는 게 한국 시장의 PBR이라고. PBR 1배 미만의 주식은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네. 미래는 걱정이 많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있으니까 자산이 많고요. 그렇죠. 근데 미래 돈 잘 못 벌 것 같으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낮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경제적 자원이 계속 그 증식을 못 시키는, 경제적으로는 ROE가 낮은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되고, 네. 또 한국에서 상당수 그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가치에 근간한 저 PBR 주식 투자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잘못한 가치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산은 이만큼인데 결국은 자본주의나 투자나 이건 증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성장 그 증식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 까먹는 자산인데, 그래서 일본은 2016년부터 아베가 죽기 전에, 아베가 집권하고 있을 때 주주 그 어떤 행동주의자들을 막 일본 시장에 들어오라고 막 얘기하고 하면서 네. 일본에서 거버넌스 분쟁이나 주주 행동주의를 모토로 한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자원을 돌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ROE가 낮은 기업이 그 주식을 꼭 들고 있는 거는 경제적 자원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거는 배당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배당을 주면 나는 ROE가 낮아서 이 증식 못하지만 주주들에게 돌려줘가지고 주주들이 쓰든가 네. 아니면 생산성이 높은 데로 돈이 갈 수 있고, 네. 또 배당이라고 하는 주주 환원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ROE라고 하는 거는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를 줄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본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장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배당하잖아요. 네. 배당하고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배당 주식들이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물론 2차 전지라든가 뜨겁게 성장하는 영역도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틸리티 같은 거 비슷한 게 된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PBR이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아, 이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이 저 일본이에요. 일본도 PBR이 한 1.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들이 전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되게 이게 좀 뭐 거래소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좀 우리 마음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자원 배분이 안 되면 인위적으로라도 막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식 얘기는 아니지만 2014년에 박근혜 정권에서 네. 초과이익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단기손익 일정 부분 이상 버는데 그 돈을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든가 설비 투자하든가 네.
배당 주주환원 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한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 같지만 네. 보수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일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뭐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났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여전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본시장 내에서는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을 둘 수 있는 고여 있는 돈을 둘 수 있는 이 돈이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될 돈이라 그러면 네. 그 전에 돈을 좀 돌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국가적 제가 어렴풋이 계산해 보니까 금융주를 빼고요. PBR 1배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거잖아요. 네. 이거 더해봐도 그 갭이 7, 800조, 한 1000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요? 네. 그럼 5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GDP의 절반 정도가 네. 암묵적으로 시장에서는 저 자본이 썩어 들어갈 거다라고 혼심이 있는 거니까 네. 썩어 들어가기 전에 뭔가 그 돈을 아. 돌게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아주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제가 뭐 정확히 하여튼 수백조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명목 GDP 2100조잖아요. 예. 정부가 재정 지출 엄청나게 해서 성장률을 0.1%, 0.23%포인트로 더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네. 거기서 늘어나는 부가 50조 원, 60조 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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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자본 이제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탄력적으로 쌓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진 것 같고 그럼 이제 과거에 성공적으로 네. 뭐 우리가 과거에 뭐 성공의 역사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고성장을 하면서 뭔가 자산이 축적된 나라는 성공인데 그렇죠. 그 축적된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저는 뭐 100년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또 20, 30년은 그런 것들이 완충제가 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일본이 20년 동안 헤맨 다음에 나왔던 그런 정책들을 한번 저는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진짜. 좀 꼭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수백조 원에 돌기 시작하면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20, 30년은 그냥 뜨겁게 경제가 다시 뭔가 좀 예. 이제 좀 버팀목이 될 만한 예. 규모라고 봅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 참 예.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다음에 한번 하겠죠. 네네네네. 주식 얘기는 또 다음번에. 예. 예. 오늘 긴 시간을 제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진짜 그 많은 인사이트를 갖게 하는 이야기 해주셔서, 역시나 우리 그 참 투자업계의 구루다, 이런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웠었고, 최근에 이 거시경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너무나 많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예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좋은 가이드를 해주셔서 아마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우리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